이번 노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실질적인 내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자바를 이용한 또 파이썬을 이용한 그 암호 프로그래밍도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각 암호 알고리즘, 대칭 암호 알고리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 맥, 그 다음에 공개키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 전에 암호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암호 모드.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블럭 사이퍼랑 스트림 사이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쓰는 사이퍼들은 암호 알고리즘들은 블럭 암호 방식이에요. 블럭 암호 방식. 그래서 블럭 암호 방식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로 쪼개서 암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 암호 방식은 뭐 128비트 블럭 암호다. 그럼 입력이 항상 몇 비트여야 돼요? 128비트여야 돼요.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돼요. 항상 128비트로만 암호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블럭 암호 방식에서 블럭보다 큰 메시지를 암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메시지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쓰는 그 모드, 방법을 암호화 모드라고 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그 블럭보다 큰 메시지를 암호할 때 암호하는 방식, 그 방식을 암호화 모드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모드는 ECB 모드라는 게 있어요. ECB 모드는 그 평문을 블럭 사이즈로 쪼갠 다음에 각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했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개별 암호 블럭들이, 평문 블럭들이 만약 같다. 그러면은 뭐가 같아져요? 암호 블럭도 같아져요. 즉, 평문의 패턴이 암호 패턴의 암호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ECB 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CB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큰 메시지인데 작은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작은 메시지도 128비트, 블럭 암호가 128비트예요. 그런데 내가 암호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64비트밖에 안 돼. 그러면 작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채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채우기를 해서 64비트를 128비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우기라고 하는데, 채우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채워서 암호한 다음에는, 복호한 다음에는 채워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채워진 거 이상 제거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채워진 부분을 복호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암호문과 별도로 평문의 크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 요번에 128비트 줬지만 내가 실제 암호한 데이터는 64비트야. 그러면 128비트를 풀면 몇 비트가 나올까요? 128비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128비트 중에 앞에 64비트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 64비트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어떤 방법이냐면 채우기 한 부분에 정보를 넣어놔요. 그럼 내가 그 방법을 보고 채워진 부분을 내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몇 비트를 채웠는지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내가 복호해 놓고 그 복호화된 데이터를 보면 몇 바이트가 채워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바이트 채우기를 하고 비트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트 채우기는 000 뒤에 채우고 마지막에 1이에요. 그럼 뒤에서부터 0인 건 다 제거하고 어디까지? 첫 1을 만날 때까지 제거하는 게 비트 채우기 방식이고, 보통은 비트 채우기 방식을 쓰지 않고 바이트 채우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바이트 채우기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8바이트를, 블럭이 8바이트예요. 근데 3바이트만 암호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바이트를 채우게 해야 되죠. 그럼 5바이트 중에 맨 마지막 바이트에다가 숫자를 기록해놔요. 5.
그래서 5바이트를 채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한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바이트만 보고 5라는 숫자를 보면 5바이트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비트 크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럭 크기랑 똑같아요. 그럼 원래 채우기가 필요 없죠. 근데 이 경우에도 내가 풀어놓고 나서 이 끝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원래 버려야 되는 데이터가 아닌데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바이트 크기만큼, 블럭 크기만큼 내가 암호화될 데이터가 있더라도 한 블럭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쪼개지더라도. 정확하게 나눠지더라도 이런 바이트 채우기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예요? 최대 한 바이트를 통으로 채우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안 해놓으면 잘못해서는 이 뒤에 일반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 숫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이 바이트만큼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 1이라는 값이지만 한 바이트가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통으로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평면의 크기가 정확하게 블럭 크기의 배수여도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한 블럭 통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표준에서는 요 앞에다가 랜덤한 데이터를 넣지 않고 똑같이 5라는 숫자로 그냥 채워요. 한 블럭을 통으로 하려면 다 8로 채우는 거죠. 128비트다. 그럼 16이라는 값으로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요. 표준에서. PK7이라는 표준이나 RFC 표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합니다. 문제점, 암호문이 평문보다 항상 커지죠. 그렇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채우려는 게, 암호하려는 게 3바이트면은 블럭 크기가 8바이트면 늘 8바이트가 될 거고, 8바이트를 암호하려고 그러면 16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의 커지가 되겠습니다. 자바는 암호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암호 라이브러리가 웬만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 암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필요한 그 정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AES를 쓰고 싶다. 그러면 AES가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현재 표준, 미국 표준 AES가. 그럼 그걸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의 키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키 제너레이터.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안 맞는 대칭 키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키 제너레이터라는 건. 그리고 get instance AES. 그럼 여기다가 데스, 다른 거 넣으면은 그 알고리즘을 바꿔서 필요로 한 알고리즘에 맞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에서 generate key라는 걸 부르면은 키를 생성해줘요. 랜덤하게. 그리고 그 키를 이제 secret key spec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요 알고리즘, 사이퍼라는 알고리즘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더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사이퍼 get instance 해가지고 내가 쓸 알고리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이 뭐예요? AES예요. 그리고 암호 모드는 뭘 써요? 방금 배운 ECB 모드, Electronic Codebook 모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뭘 써요? PKS5 패딩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쓸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준비가 됐고,
요거를 암호화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AES는 블럭 크기가 128비트, 16바이트예요. 그러면 입력 지금 몇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평문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블럭, 평문을 세 개의 블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럭은 그냥 다 10이라는 값으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사이퍼 이닛 해가지고 내가 요번에는 암호화하겠다. 복구하는 게 아니라 요 키로 암호화하겠다 설정을 해놓고 do final 하면은 암호화를 해줘요. 요 평문을. 인풋을 암호화해주고 결과를 사이버텍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텍스를 출력해 볼 수 있고 다시 이닛 해가지고 요번에는 무슨 모드? 복구화 모드를 하겠다. 그럼 do final 하면은 요 암호문을 복구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암호한 평문이 이래요. 세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암호화했더니 어떻게 돼요? 블럭의 크기가 몇 개가 됐어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됐죠. 이거 왜 그래요?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기 때문에 한 블럭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한 블럭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호문의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내용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이게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복구를 하면은 여기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같은 키로 암호한 다음에 같은 키로 풀면 원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2 모드로 했더니 문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문 블럭하고 결과 블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모드를 써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면은 평문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2 모드로는 잘 암호화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드를 쓰냐면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드들을 쓰겠죠. 평문 블럭들이 같더라도 결과는 달라지게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피드백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써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그 블럭만 암호하지 않고 그 블럭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암호할 때 첫 번째 블럭 암호할 때 쓰는 정보랑 세 번째 블럭을 암호할 때 쓰는 정보를 다르게 해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2 모드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극복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겠죠. 뭔가는 추가되는 거죠. 22 모드를 안 했을 때랑 22 모드 말고 다른 모드로 했을 때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면 쓰겠어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모드를 우리가 개발해서 쓰더라도 이 암호 모드는 비용이 되게 저렴해야 돼요. 저렴한 동시에 뭘 극복해 줘야 돼요? 똑같은 평문 블럭을 암호하더라도 결과 블럭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암호 모드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고 암호문이 조작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추가적인 보안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암호 침범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22 모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22 모드는 어떻게 해요? 각 평문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PI와 PJ가 같으면 CI와 CJ는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에 오류가 만약 있어요. 평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암호할 때 원래 PI를 암호해야 되는데 모르고 PI 프라임을 암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에만 영향을 줄까? PI가 PI 프라임으로 바뀐 상태로 내가 암호했어요. 그러면 뭐만 바뀌어요? CI만 바뀌겠죠. CI만 바뀌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호하면은 PI가 나올까요? PI 프라임이 나올까요? PI 프라임이 나오겠죠. 당연히 PI 프라임을 암호했으면 복호해도 PI 프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블럭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요 블럭을 바꿔치웠어요. 바꿔쳐서 줬어요. 그러면 풀면 그냥 평문도 바꿔진 대로 풀리겠죠. 그래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블럭 위치를 바꿔치면은 쟤도 블럭이 바뀌는지 모르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문제없이 암호화 되는데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블럭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블럭은 제대로 풀리겠죠. 그렇지만 이 블럭은 완전히 깨져서 풀릴 거예요. 왜? 암호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평문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평문의 특성이 그 암호 알고리즘 특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오히려 나쁜 측면은 아니에요. 22 모드에. 근데 22 모드는 단점이 뭐예요? 만약에 P1하고 P3가 같으면 C1하고 C3가 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측이 되는 거죠. 아, 평문이 뭔지 몰라도 P1하고 P3가 같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공격자한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모드는 CBC 모드예요. 사이퍼 블록체이닝 모드예요. 그림을 그리면 약간 복잡한데 실제 복잡한 건 아니고 PI를 암호화할 때 원래는 뭐만 갖고 암호화했어요? 22에서는 PI만 갖고 암호화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PI에다 뭘 XOR을 해요? 그 전 암호문 블럭 CI-1을 XOR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P1을 암호할 때 XOR 되는 값하고 P3를 암호할 때 XOR 되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달라지니까 P1과 P3가 같더라도 C1과 C3는 달라져요. 그럼 복호할 때 어떻게 돼? 요거를 풀면 뭐가 나와요? 요걸 풀면은 안에 게 나오겠죠? 안에 게 뭐예요? PI, XOR와 CI-1이에요. 그럼 거기서 PI를 얻으려면 뭘 해줘야 돼? CI-1을 XOR 시키면은 XOR에서는 똑같은 걸 XOR 시키면 어떻게 돼? 무슨 값이 돼요? 0이 돼요. 0이랑 뭘 XOR 하면은 원래 값이 됩니다. XOR의 특징은 그래요. 그러니까 XOR 연산은 어떤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A를 똑같은 거를 XOR 하게 되면 다 0이 돼요. 모든 비트가. 그리고 A에다가 모든 비트가 0인 A를 XOR 시키면은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할 때 많이 쓰는 게 A에다가 K를 XOR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C에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C에다가 뭘 하면 돼요? K를 XOR 하면 이 값은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왜? C는 A XOR K인데 K와 K를 XOR 하면 뭐가 돼요? 0이 되고 0하고 A를 XOR 하면 A가 돼요. 그래서 뭘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XOR 이용한 암호화도 해요. 이런 방식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 요걸 주면 이 복호화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요 CI를 복호하면 뭐가 나와? 안에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안에 거에서 PI를 얻으려면은 여기다 뭘 XOR 해주면 돼요? CI-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PI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CI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CI-1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만 암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중 프로세서로 AS 칩을, 요 칩을 4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4개를 이 CBC 모드에서는 활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ECB 모드는 활용할 수 있죠. 한 칩에는 P1 주고 다른 칩에는 P2 주고 또 다른 칩에는 P3 주면은 멀티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 활용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되지만 뭐는 해결해줘요? P1과 P3가 같더라도 C1과 C3는 달라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CBC 모드.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P1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C0가 필요하죠. 근데 C0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C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C0는 어떻게 하냐면은 IV라고 해서 랜덤한 블럭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암호문이 총 몇 블럭이 커질까요? 총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항상 IV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 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확히 잘리면 어떻게 돼요?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한 블럭이 더 커져요. 그럼 최대 2블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해놨나? 블록 단위 암호하고. 이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를 암호하는데 CBC 모드로 암호했어요. 그러면은 IB라고 하는 랜덤한 한 블럭이 필요해요. 그리고 암호문에 그게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풀려면 얘가 필요해요. 상대방한테 얘를 안 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IV를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C0로 가요. 그래서 3개인데 5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풀면 2개.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달리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 값이 달라졌죠. 22로 모드로 했을 때는 얘 2개가 같으면은 얘 2개가 같았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얘를 이용해서 암호화했고 얘는 여기까지의 결과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채우기 때문에 한 블럭이 더 커졌고요. 코드를 잠깐만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쵸? 아까랑 AS 썼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get instance 하는데 아까는 ECB 썼는데 요건 CBC 썼어요. 뭐 여기 7인데 7하고 5는 같아요. 패딩 기법은.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secure random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IB 벡터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IB 벡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랜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input를 이용하고 요때 이제 사이버 이니트 할 때 아까는 뭐만 들어갔어요. 22 모드 할 때는 인크립 모드 들어가고 키 들어갔죠. 근데 지금 하나 뭐가 또 들어가요. IB 벡터 값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복화할 때도 IB 벡터를 줘야 됩니다. 보통은 IB 벡터가 앞에 붙어와요. 그럼 첫 번째 블럭은 떼서 뭘로 써요? IV로 쓰는 거예요. IB 벡터로. 그래서 복화를 하면은 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I 벡터를 쓰니까 보통 랜덤 블럭을 쓰는데 이것이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암호문의 크기가 평문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같은 메시지를 다시 암호화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걸 내가 또 실행하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모였어. 뭐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아까는 IB를 CA02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썼어요. 근데 요번에 암호할 때는 3A95 뭐 이런 걸로 썼어요. 그랬더니 암호문의 값들이 완치 쭉 나가는데 얘랑 달라지죠. 그렇죠? IB가 바뀌면은 나머지 암호문 값도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쓰는 요 EK라는 함수, AS 함수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력과 똑같은 키를 주면 결과 암호문은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근데 이제 이 모드를 써서 암호를 하면은 우리가 매번 암호할 때마다 뭘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고 키도 똑같더라도 뭘 바꿀 수 있어요? IV를 바꿀 수가 있죠. 근데 IV를 바꾸면은 늘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약간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내부적으로 쓰는 개별 요 블럭들은 결정적인 알고리즘인데 처음에 넣는 블럭의 값을 랜덤한 걸 내가 매번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나오는 것들은 매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키로 암호해도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좋은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문제점들 아니면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을. 자, 요거 말고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 그래서 P1 5 개의 블럭이 있는데 5 개의 블럭이 있어요. 이 5 개의 블럭을 암호했더니 이렇게 6 개의 블럭이 나왔습니다. C0. 원래는 C6까지 있겠죠. 패딩까지.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C0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암호할 때 원래 P2를 암호해야 되는데 P2를 암호하지 않고 P2 프라임을 암호했다. 잘못해서 P2 프라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변화가 초래하는지. 변화를 봤더니 C2 프라임은 원래는 C2는 뭐 어떻게 암호하냐면 P2를 C1과 XOR해서 암호해서 C2를 원래 계산하는데 내가 요거를 P2를 안 쓰고 뭘 썼어요? P2 프라임을 썼죠. P2 프라임을 쓰니까 C2 프라임은 C2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값이 되겠죠. 그렇죠? 전혀 다른 값을 암호했으니까 다른 값이 돼요. 그럼 얘부터 바뀌죠. 그럼 얘가 바뀌면 그 다음 것도 바뀌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거는 ECB 모드에서는 P2가 바뀌면 뭐만 바뀌어요? C2만 바뀌었죠. 근데 CBC에서는 P2가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암호문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평문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암호문은 확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블럭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 블럭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키가 필요하죠. 암호문이니까.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냐? 요 마지막 블럭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맥 값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이라는 게 뭐예요? 맥이라는 게 키를 이용해서 해시하는 거죠. 일정한 크기의 블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키를 이용해서.
얘도 암호화해가지고 맨 마지막 블럭만 떼어내면 이 블럭 값은 이 평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달라도 요거랑 요거를 암호했을 때 얘의 결과는 C5가 나오지만 얘는 C5 프라임이 나와요. 근데 22 모드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암호했을 때 C5랑 얘를 암호했을 때 C5가 어떻게 같아야죠. 같으면은 맥으로 전혀 쓸모가 없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CBC 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CBC로 암호화를 하고, 그러니까 맥이라는 게 K와 메시지를 넣어서 어떤 값을 얻어내는 거죠. 암호도 키와 메시지를 넣어서 암호문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똑같죠. 그렇죠? 근데 맥은 특징이 뭐냐면은 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작은 크기로. 뭐 160비트, 256비트. 그러면 2를 암호하면 메시지 M이 뭐 1기가면 암호문도 몇 기가요? 1기가 되겠죠. 그보다 두 블럭이 더 커지는데 1기가 되는데 맨 마지막 블럭은 그냥 128비트일 거예요. 그럼 그 맨 마지막 블럭만 취해도 그 블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맥으로서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BC 모드는 그런데 22 모드로 했을 때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맥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뒤로 와서 이거 말고 요거 봅시다. 자, 아까는 암호하기 전에 P2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암호화는 제대로 했는데 암호한 블럭을 전달하는데 C2가 약간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러면 복구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C1까지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C2부터 봅시다. 그럼 C2는 P2를 얻으려면 C2를 푼 다음에 뭐랑 XOR해요? 바로 전 C1이랑 XOR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은 C2는 뭔지 모르니까 왕창 깨져요. 왕창 깨진 거랑 C1을 XOR 하면 얘도 뭐가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봅시다. 얘는 깨지죠. 근데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냐? P3 프라임은 C3를 복구화해서 거기다가 C2를 원래 XOR 해야 되죠. 근데 C2를 XOR 해야 되는데 뭘 XOR 하고 있어요? C2 프라임을 XOR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복구하면 원래 나오는 게 P3 XOR C2가 나와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이 결과는 C2와 C2를 XOR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자, 여기서 C2와 C2 프라임이 딱 한 비트,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딱 한 비트만 0이 1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한 비트만 차이 나요. 한 비트만. 내가 보냈는데 암호화하고 나서 보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C2에 한 비트만 바뀌었어요. 0이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복구하면은 이거는 아직 예측 못하죠. 한 비트 바뀌어더라도 복구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다른 값을 줄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될지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이 P3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P3 프라임이라는 건 P3와 뭐만 차이 나요? 한 비트만 차이가 나요. 한 비트만. 한 비트. 그 다음에 P4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면 두 블럭만 깨지는데, 두 블럭이 깨지는데 한 블럭은 와그장창 깨지고 그 다음 블럭은 조금만 깨져요. 그리고 이 조금만 깨진 것도 내가 원하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비트만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겠죠. 그러면 요거는 특정한 비트만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PI는 CI의 J번째 비트만 오류나면 PI는 쓰레기가 되겠고 PI 플러스 1은 J번째 비트만 원래 거에서 바뀌어요. 0인 것 1로.
1인 건 0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평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n이에요. 랜덤한 값이 들어가요. 뭐 랜덤한 값. 그리고 여기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한 블럭 전체에 1이라는 값만 들어가 있어요. 1. 그래서 이게 평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CBC로 암호했어요. 그랬더니 C0, C1, C2, C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1을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풀었을 때 1이 안 나오고 0. 아니면 0은 너무 쉬우니까 2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풀었을 때 2가 나오게끔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몰라? 자, C1의 마지막 두 비트를 얘가 1, 0이면은 0, 1로 바꿔요. 0, 1로 바꾸면 C1을 풀었을 때 C1은 어떻게 돼요? 왕창 깨져요. 왕창 깨지는데 이 n은 어차피 뭐예요? 랜덤한 값이니까 n''이 나올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n인지 n''인지 랜덤한 값이니까 예측이 안 된다고 치면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P2는 어떻게 바뀌어요? 나머지 블럭은 다 똑같고 비트 두 개만 바뀌죠. 맨 뒤에 거. 이게 1이었으면 0000001이겠죠. 그쵸? 그러면 마지막 두 비트를 바꿔치기 하면은 1, 0으로 바뀌죠. 그쵸? 1, 0으로. 그러면 이게 뭐가 돼? 2가 되지. 그래서 내가 요 암호문의 특정한 비트들을 약간씩 손대면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BC 모드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은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이제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작 가능성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작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까? 이런 조작 가능성을 어떻게 이런 조작이 문제가 돼요. CBC 모드로 암호했더니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암호문을 시한다. 가까운데 우리 시험 문제에 뭐 나왔었죠? 비밀성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보장해요? 무결성. 얘가 바뀐 거죠. 얘를 못 바꾸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인증 암호화를 하면 되지. 인증 암호화를 하면 메시지 암호화한 게 있고 맥값이 있죠. 그럼 얘가 바뀌었다는 거를 맥값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CBC 모드를 못 쓰냐? 쓸 수 있어요. 암호화는 CBC 모드를 하고 맥을 하나 첨부해 주면은 이런 문제가 알더라도 걔가 공격을 하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해코지 했는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인증 암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밀성만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데이터가 무결성이 도착한데 무결성까지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풀어서 원래 의도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안 문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막 붙일 수 있어요. 조합해서 똑같은 키로 맞는 거는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는데 조합하면은 그 붙여진 위치만 깨져요. 붙여진 위치. 이렇게 붙이면은 C0, C1까지 잘 풀이겠죠. 근데 C2 프라임은 풀라 그러는데 원래 C2 프라임은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앞에?
C1 프라임 있어야 되죠. 근데 C1 프라임이 아니라 C1이 있으니까 C2는 왕창 깨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C3 프라임은 어떻게 또 잘 풀리죠. 그러니까 뒤에다 붙여도 항상 뭐만 깨져요? 그 붙인 한 블록만 깨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풀려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뭘로 막아요? 무결성을 제공해주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I와 CJ가 같으면 이게 성립한대요. 자, CI는 요거죠. 그렇죠? CBC 모드에서는 CJ는 PJ XO와 CJ-1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같대요? 요 두 개가 같아요. 이 두 개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걸 말할까? 뭐가 같아요? 얘 두 개가 같대요. 그럼 뭐가 같아요? 얘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럼 뭐가 같아요? PI, XO와 CI-1하고 PJ, XO와 CJ-1이 같아요. 같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뭐 왔다 갔다 바꿔치기 하면 PI, XO와 PJ는 CI-1, XO와 CJ-1이 되죠. 그쵸? 요거 일로 가고 이게 일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CI-C라고 CJ-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평문을 XO하는 게 나와요. 평문 XO라는 거에서 PI와 PJ를 추측하는 거는 비교적 쉬울 수가 있어요. 왜? 평문 두 개를 XO하는 거는 평문은 대충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문 하나가 예측이 되면은 또 다른 평문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CI와 CJ가 같을 확률은 되게 희박하죠. 근데 우연히 발견했다. 그럼 땡 잡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암호 모드를 만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보안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거죠. 되게 우연히 같으면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PI와 PJ를 XOR 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얘 두 개를 XOR 하면 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거는 설명하기 안 하자. 자, 30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